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머니. 안녕하세요. 장르가 머니 앵커 권혁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르가머니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선생님 또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먼저 매주 우리의 경제 상식을 업시켜주시는 설명 천재 부릉부릉 박시동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설명천재 박시동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해 청년 농업인 대상의 주인공 커넥팅팜 강성희 대표 함께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넥팅팜의 대표 강성휘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대표님. 청년 농업인 대상.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길래 또 이렇게 대표님을 모셨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자, 그 전에 짚고 가야 할 게 있다고요? 네, 이 주에 가장 핫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동 이슈. 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시동 이슈는요. 4대 기업을 포함한 주요 대기업이 앞으로 5년간 무려 1,300조 원을 국내에 투자하기로 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와. AI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4대 기업들이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니까 아마 이 투자가 완성될 쯤 되면은 AI 세계 3강으로 갈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한편으로 우리가 그동안 고용 관련해서 많은 지표들이 좀 안 좋았었어요. 네. 40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줄었고요. 또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많이 부족했었는데 네. 총 5년간 17만 개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라는 계획도 동시에 발표됐거든요. 네. 예, 그동안 고용 관련해서 막혔던 부분이 뻥 뚫리는 소식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경제가 앞으로 미래에 얼마나 잘 될 것이냐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가 있는데요. 이른바 잠재 성장률입니다. 노동, 설비 투자, 혁신 이 세 가지로 만들어지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안 좋았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설비 투자 같은 것들이 좀 부족했었는데 네. 이번에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까지도 같이 올라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경제도 희망을 품어볼 수 있겠다. 이런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야, 5년간 1,300조를 투자한다는 건 아마 국내에서도 전례 없는 아주 대규모 투자 계획인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네. 우리 경제에 아주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크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혁수 앵커, 네. 2주에 준비한 소식은 머니. K-팝, K-드라마, K-푸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한류 엄청나죠. 저희 얼마 전에 K-뷰티에 대해서도 한번 다뤘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K-푸드 열풍을 타고 한류가 농산물, 농업 분야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한국산 과일, 채소가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하는데 문제는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텅텅 비어가는 농촌.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농업인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농업을 자립해 놓지 않으면 위기의 시기에 식량 자급률이 부족해서 좀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농업은 보존해야 될 안보 산업이기도 하고 전략 산업이기도 합니다. 농업에 대한 지원도 이제는 많이 늘려야 될 때가 됐고요. 생존과 도약의 갈림길에 선 K농업 이주앤머니에서 그 방법을 고민해 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강성희 대표님을 모셨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청년농, 저 말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직접 뵈니까 왜 청년농인지 정말 젊으세요. 진짜 젊으세요. 네, 원래는 더 젊었었는데 좀 풍파를 많이 맞았어요. 90년대생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92년생입니다. 아, 그럼 제 또래신데? 아니 이렇게 젊은 나이에 농장 대표님이 되셨는데 아니 어떻게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사실은 컴퓨터과를 졸업을 했고요. 아, 농업 네. 관련된 전공도 안 하시고. 네, 어렸을 네. 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농업 쪽에 있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는데 풍자 회사라고 하는 이제 그 씨앗을 파는 회사를 운영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다 네덜란드에 이제 출장을 갈 기회가 생겼었는데 네네. 좀 선진 농업을 보고 제가 눈을 뜬 거죠. 네, 진짜 스마트팜을 보고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처음에는 시험 재배 이제 목적으로 시작을 했고 네. 네, 그 시험 재배를 하던 하우스를 조금 더 키워서 네, 지금의 농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
중간에 말씀 중에 스마트팜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스마트팜.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뭔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평론가님. 네, 스마트팜. 그야말로 똑똑한 농장인데요. 농사를 하고 있는 그 장소를 보통 이제 비닐하우스라든지 뭐 유리 온실, 뭐 축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스마트 기술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oT라든지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이런 어떤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기술에 기반해서 적절하게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농장을 우리가 스마트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스마트팜도 지금 세대를 거듭할수록 발전이 많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원격으로 껐다 켰다 하는 정도의 기술만 들어가는 걸 1세대 스마트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2세대 스마트팜은 여기에 이제 데이터 기반 기술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3세대 스마트팜까지 진화를 했는데요. 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무인 자동화 단계가 본격적으로 들어간 그런 농장을 3세대 스마트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진화를 하다 보니까 스마트팜을 통해서 어떤 장점을 누리게 되냐면요. 개인적 경험에 의지하던 농업에서 네.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제는 누구나 다 철저하게 이 최적의 상태로 농작물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기술 기반한 농업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사실 농사하면 굉장히 장벽이 높다라고 너무 생각을 굳은 일이긴 하죠.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스마트팜으로 시작을 한다면 왠지 조금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님은 농사 처음 짓기 시작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저희도 처음에는 뭐 스마트팜 바로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고추나 양파 같은 거를 처음에 땅에다 심었었어요. 네네. 너무 힘들었죠. 땅에 심기 위해서 땅을 만들어야 되니까 돌도 골라내야 되고 퇴비 같은 것도 직접 손으로 다 날아가면서 뿌리고 네. 네, 그 과정을 한번 겪어보고 나서 스마트팜화를 시키니까 몸은 정말 너무 편해진 것 같아요. 저희는 우스갯소리로 그러는데 진짜 정장 입고도 일할 수 있겠다 할 정도로 일은 많이 편해져서 네,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하는데 정장을 입고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농담을 하신다고요? 가끔씩 진짜 하기도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직접 이렇게 흙을 밟을 일이 조금 덜해졌군요. 맞습니다. 많이 없어요. 아니 생산성과 품질 차이 확실히 있습니까? 정말 확실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하우스 안에서 어느 정도 뭐 네네. 저희 머릿속에 있는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좀 방제가 함께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병충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안전하게 재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생산량이나 품질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 수익성도 좀 좋은가요? 좀 조심스럽게 여쭤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훅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궁금해요. 다른 농부분들에 비하면 동일 면적 대비 수익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여름에 상추가 비싸잖아요. 네. 네네. 또 이게 반대로 겨울에도 비싸거든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온도를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여름에는 온도를 최대한 서늘하게 해주면서 빛에 녹지 않게 해줘야 되기 때문인데 네. 저희는 그거를 다 이겨내면서 그냥 사시사철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스마트팜이니까 사계절 내내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했다는 거, 그 부분이 좀 한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와. 사계절 꾸준히 그 제품이 일정한 네, 비슷한 상태로 계속 출하가 된다는 거. 맞습니다. 아. 소비자분들이 찾으러 오셨을 때 없으면은 끊어지는 건데 항상 있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일을 먼저 좀 짚어볼 텐데요. 네. 평론가님, 한국산 과일이랑 채소가 요즘 해외에서 그렇게 잘 나간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99억 8천만 달러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90이면 달러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화장품으로 수출한 금액이 총 102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나간다고 차이가 안 하는 나는데? 화장품 총 수출액과 농식품 수출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배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월 기준으로요. 총 수출량이 무려 3,280톤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요. 1억 14만 8천 달러인데요. 전년 동월 대비 무려 33.4%나 늘고 있고요. 사과는 증가세가 더 대단합니다. 사과는 19만 8천 달러를 수출했는데요. 증가세로만 보자면요. 무려 140%나 늘고 있어요. 100%를 넘었어요? 포도, 감귤, 토마토 이런 친구들도 지금 수출액이 만만치가 않게 증가되고 있는데요. 특히 과일 천국인 동남아에서 K 과일들의 인기가 지금 나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우리 쌀 있잖아요. 네. 쌀 가공식품 수출액까지 동시에 늘고 있는 파생 효과를 만들고 있어요. 쌀 가공식품 수출액이 무려 1억 3천만 달러를 넘어서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수출 증가세가 아주 뭐 일파만파 우리 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엄청나네요. 아니, 이 과일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베트남, 태국, 대만 같은 이 동남아 지역에서도 우리나라 과일이 잘 팔린다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데. 아니, 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겁니까? 첫 번째, K 과일이라는 프리미엄 이미지가 일단 거기서 얹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주 과학적인 재배를 통해서 달콤하고 과즙이 풍부하고 그래서 품질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한국 과일은 안전하다라는 인식까지도 더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 과일보다도 몇 배나 비싼데도 뭐 매년 수출 물량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대표님께서는 직접 체감을 좀 하세요. 이렇게 해외에서 인기가 많다는 걸? 이게 실제로 저번 주에 농협에서 이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베트남 청년 농업인들이랑 같이 자리가 있었어요. 네. 교류하는 자리가 있어서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가격이 훨씬 비싸더라도 우리나라 상품을 많이 사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소비자들 자체가.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는 이제 팜만 스마트팜이 된 게 아니라 좀 파머들도 많이 스마트해져서 기술적인 농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한몫하는 것 같고, 그리고 농산물을 이용한 이제 가공품 같은 것도 많이 수출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우와. 실제로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파머들이 스마트해진 건 맞지만 네. 그 수가 늘어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농사를 짓는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밭이나 뭐 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대표님이 보시기엔 어때요? 현장에서 느껴지시나요? 확실히 젊은 사람들은 없죠. 어. 정말 저도 납품하러 이제 뭐 로컬 푸드 매장 같은 데 갔을 때 그냥 정말 아침마다 가면 다 70대, 한 80대 어르신 분들만 계시니까 요즘에는 뭐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까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업종인지를. 실제로 수치적으로도 일할 사람이 지금 없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절대 인구 자체가 감소를 했어요. 지난 30년간 국내 농업 농가 수가 어느 정도 줄었나 봤더니 90년도에 비해서 현재 기준으로 약 42%,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와.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요 30분의 1 수준으로 경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90년에는요 청년 농업인들이 25만 8천호였는데 22년에는요 7천호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65세 이상 고령층은 그 사이에 4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정말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막 날아오르기 시작한 이 K농업의 이 날개가 꺾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 지역 소멸이라든지 나아가서 국가 식량 안보 위기까지 오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이 농업 인구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요. 이 농협은 조합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농협 조합원 중에서 40세 미만의 청년 조합원이 2%밖에 안 돼요. 어머. 이런 상황이 만약에 급반전되지 않으면 K농업의 존립까지도 위협될 수 있다라고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라도 지금 팔을 걷어붙이고 지금 지금 당장 밭으로 가겠습니다. 떠나야 될 것 같은 수소를 느낌이 불러주세요. 저희가 드는데. 밭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남의 밭으로 가시면 안 되고. 야, 죄송합니다. 그럼 서리가 되죠. 남의 밭에서 따면 그 서리가 되죠. 예, 예. 아니 대표님 근데 왜 그런 걸까요? 왜 이렇게 줄어드는 걸까요? 일단은 좀 잘 모르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리고 농촌에 대한 그 좀 부정적인 인식이 그냥 도시권 사람들에게 많이 박혀 있는 게 좀 문제지 않나 싶습니다. 시골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게 물론 정감 뭐 이런 좋은 부분도 있지만 네. 좀 뭐가 없다, 어렵다, 뭐 좀 어르신들만 있다,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 왜 빈틈 시장을 공략하라는 말 정말 자주 하잖아요. 근데 이 농업 지금 청년 인구가 확 줄어든 여기가 정말 기회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비어있고 정말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내가 1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농촌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진행한 조사가 있거든요. 도시민의 농촌 문제 관심도라는 조사를 했는데 2015년에는 무려 44.2%가 그래 우리 농촌 문제에 관심이 많아 이렇게 도시민들이 대답을 했는데 2024년 작년에는 이게 30.4%로 떨어졌어요. 농업에 관심이 있다라는 답변도 2023년에는
80%를 넘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2025년에는 61.3%로 급감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안 되겠다. 뭔가 우리도 운동을 해보자라고 해서 최근에 농심 천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멸 위기에 빠진 우리 농촌이 다시 좀 활력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 운동인데요. 잘 됐으면 또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근데 농촌 문제에 저도 사실 이렇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저도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그래놓고서 뭐 배추값 조금 오르면은 금배추다 막 금상추다. 이러면서, 네, 금상추다 막 김장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금값이다 막 이게 금치다 금치야. 불만만 계속 토로하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저 진짜 반성합니다. 오히려 또 그런 말들이 또 이 농업을 바라보는 시선을 좀 차갑게 만들지 않나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저도 또 같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 대표님 같은 젊은 농업인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의 경험을 비추어서 청년이 창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정말 현실적으로 자금적인 부분이 가장 힘들 거고요. 아무래도 땅을 준비해야 되고 시설까지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 네, 자금적인 부분 그리고 그냥 이론적인 것만 배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네, 실습이 더 중요하고 내가 겪어보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청년농 지원 정책에 이런 부분을 반영하면 되겠네요. 반영이 돼 있나요? 일단 정부 대책을 몇 개 보면은요. 정부에서는 농업 혁신을 선도할 우리 청년 농업인 3만 명 육성을 핵심 농정 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제도를 지금 확대 개편하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게 영농정착 지원금 대상 확대 및 단가 상향을 현재 추진하고 있어요. 네. 작은 부분이 아마 가장 어려우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먼저 출발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땅 문제. 그래서 농지 공급도 확대하겠다라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성장 지원, 교육, 또 후계 농자금 융자 상환 기간 같은 것들도 좀 확대해주고 금리도 좀 인하해줌으로써 부담을 좀 경감시키면서 창업에 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지금 펴고 있고요. 네. 또 일단은 농가 주변에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주거 보육 서비스 같은 것들도 좀 확충을 하겠다라고 해서 많은 부분에 이제 정부가 입체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 특히나 청년들끼리 좀 어울릴 수 있도록 청년 네트워크까지도 형성하는 것은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내고 있습니다. 우와. 한편 이제 농협에서도 청년 후계농 지원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창업농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청년년 육성과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이제 힘을 많이 쏟겠다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큰 정책을 좀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농협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좀 발로 뛰는 지원책을 좀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세세한 부분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년 후계농의 정책자금 집행이라든지 보증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스마트팜 도입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 농부들에게 여러 가지 금융 지원 같은 것들을 강구함으로써 마중물 역할을 또한 열심히 할 계획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표님은 지원 정책과 농촌 환경이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그 농협 청년농부 사관학교라고 하는 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저도 이제 거기 졸업생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정말 정부 지원 사업도 너무 많고 교육해 주는 곳도 정말 많고 그래서 거기 그런 교육 기관들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농업에 대한 기회가 정말 많고 농촌에서 기회가 정말 많기 때문에 농촌을 더 이해해 주시고 네,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제 나이대 다른 도시인들에게 네, 더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K농업, 젊고 유능한 청년 농업인이 좀 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우리 사회 그리고 많은 도시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 가득 들려주신 강성희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대표님. 화이팅! 감사합니다.